예, 이번 시간에는 미국 정당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죠. 그래서 연방 국가는 주의 의회, 주의 행정부도 있고 연방의 의회, 연방의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의회는 양원제로 미국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연방의회는 상원과 또 하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양원제는 그 기원이 연방 헌법 제정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주대표를 몇 명씩 연방의회에 보낼 것인가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큰 주는 인구 비례로 하자, 작은 주는 한 명씩 보내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코넥티컷 절충안 타협안에 의해서 양원제를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각 주를 평등하게 대표를 보내고 상원은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주가 파견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을 이 코넥티컷 타협안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원의 의석에 관해서는 비례대표로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각 주의 의석 배분을 하는 것을 헌법에 규정하고, 인구의 산정은 10년마다 행한다는 점, 의원수가 인구 3만 명당 1명의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 각 주에서는 적어도 1석을 보정한다는 점 등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민이 2년마다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연령은 모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선거연령은 모두 만 18세, 수정헌법 제26조에 있는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선거 연령은 상원 의원이 되려면 30세 이상이 돼야 되고, 하원 의원이 되려면 2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는 개회해야 한다라고 헌법에 있고, 개회일은 수정헌법 제20조 2항에 의해서 법률의 다른 날로 정하지 않는 한 1월 3일 정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에는 이 의회가 개회한다, 연방의회가 개회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의회의 권한의 제일 핵심은 아무래도 입법권이죠. 입법권. 그래서 미국 연방헌법 제1조 8항 1호에서 17호까지에 걸쳐서 구체적인 연방의회의 권한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정적 열고 규정입니다. 한정적 열고 규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이 헌법에, 연방헌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연방의 권한이 아니라 주와 주 시민의 권한으로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의 권한은 국제적 사항, 주 상호 간의 사항을 중심으로서 헌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예컨대 친족상속법이나 계약법이나 불법행위법의 영역은 연방의회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입법도 연방의회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입법, 친족상속, 계약법, 불법행위법 이건 다 연방의회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1920년대 이후로 연방의회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주에 대한 관계에서 연방의 권한을 조금씩 확대해 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주 상호 간의 통상에 관한 사항의 규율을 연방의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상호 간의 통상에 관한 사항은 연방의회의 권한으로 가져왔습니다. 연방의회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래는
개개 각 상호간의 통상 조정을 위한 소극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연방의회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규정이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연방의회는 노동시간이나 아동노동의 규제를 제정할 권한을 원래 부여받지 못했는데 아동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의 주 상호간의 매매를 금하는 법률을 연방의회가 제정함으로써 실제상 경제 규제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그 주 상호간의 통상 조항을 이용해서 본래 통상만이 아니라 생산 자체의 규율을 연방 입법권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뉴딜 시대의 사회적 모든 입법은 이러한 방법으로 연방의회가 제정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헌법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37년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주 상호간의 통상에 일어나서 관련된 생산을 연방 입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라고 1937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로 연방의회가 이런 통상에 관해서 그냥 일반적인 통상뿐만 아니라 생산 자체에 관한 규율도 연방 입법권이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의회가 외국과의 통상, 주간 통상,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는 이 통상 규제 조항, Commerce Clause, 그 통상 규제 조항의 내용이 법률 및 판례에 따라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4년 공민권법을 합헌으로 판시함으로써 통상 규제 조항은 경제적 분야뿐만 아니라 확대되어서 범죄 통제나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통제에도 이 통상 조항이 활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방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고, 그냥 미국의 정당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 정당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대 정당이 이 국가의 전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연방 전체적으로 미국 연방으로 보면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주의회에는요. 이 민주당과 공화당 말고도 지역 정당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법률은 또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당이 설립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적 차원에서는 거대 정당으로 양당제 이게 확고하지만 주의회 쪽에 가면 다른 지역 정당들도 상당히 출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이 두 개의 정당이 있는데 이 원래 여기 교과서에 보시면 연방헌법에는 정당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미국 연방헌법에 정당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건국의 아버지들, 헌법의 기초자들은 정당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류인 당시 연방 성립 당시 정권을 장악했던 해밀턴 중심의 연방주의자에 대해서 제퍼슨을 제퍼슨을 중심으로 한 반연방주의자에 형성된 당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료는 반연방주의자, 제퍼슨을 중심으로 한 반연방주의자에서 형성된 당파다. 그래서 민주당은 스스로 공화주의라는 명칭을 내걸었는데 그 상대편으로부터 선동적이라는 의미에서 민주당으로 불리면서 그 명칭이 정착된 것입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원래 이 민주당과 공화당은 나누어지게 된 계기는 그거예요. 노예제 폐지 문제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가지고 1854년에 창당한 공화당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북부 지방에 미국 북부 쪽에 주요 기반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공업지대, 북부 지방에서 노예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고, 또 민주당은 노예제 존속을 주장하면서 남부 지역의 지지 세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0년대 이전의 민주당과 휘그당의 양당 체제 구조는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경쟁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상태가 결국에는 이제 남북전쟁에서 연방정부가 승리하면서 노예제가 폐지됐죠. 그래서 남부에는 북부 군대가 상주해서 군정을 실시하게 되고 결국에는 연방정부가 노예제 폐지를 하고 흑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승리한 남북전쟁 승리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1896년 선거 이후 1932년까지 아주 장기 집권하게 됐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상원과 하원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정당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32년에 바뀌는데 1932년 선거에서 루스벨트가 승리해서 뉴딜 정책으로 행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공공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노생활보장,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복지제도 마련했습니다. 노조의 권리보장, 취업수당제도 등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의 혜택을 본 도시, 저소득층, 빈민, 노동자, 소수인종, 새로운 이민자들이 이 민주당의 새로운 지지 기반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화당이 장기 집권하다가 1932년 선거에서 루즈벨트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의 굉장히 지지 기반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과서 121페이지로 오시면 민주당은 그 발달에서 연방 권력에 대해서 주의 권리와 개인권을 중요시 했습니다. 1850년대 오늘날의 공화당이 결성되고 이들 양대 정당의 병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민주당에 비해서 공화당은 보수적으로 경제에서 자유방임주의를 신봉함으로써 보여집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데올로기와 정책 목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개입하여 약자를 보호할 것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화당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반면 공화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양대 정당은 어느 쪽도 연방 규모의 조직성이 약 최대의 관직인 대통령 선거 시 이외에는 전국적인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넓고 연방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어떤 조직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주의 수만큼 양대 정당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백당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개혁적인 성향을 띠는 반면에 공화당은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당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직화된 대중정당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대통령직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요한 활동인 선거에 의미를 둔 특색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지명, 노미네이션을 받아야 하죠. 이전에는 정당 간부 회의, 코커스라고 불리는 과도적 조직에서 선발되었지만 점차 대의원에 의한 지명회의가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비선거, 프라이머리 방식이 이용되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으로 두 종류의 방법이 있는데 선거민이 지지정당을 신고하여 그 정당의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하는 폐쇄식 예비선거, closed primary가 있고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민 지지정당을 신고하지 않고 용지를 받아 어느 정당이든 하나의 정당의 투표를 하는 개방식 예비선거, 오픈 프라이머리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거인이 지지정당을 신고하냐 안 하냐, 폐쇄식, 개방식. 폐쇄식 예비선거가 일반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방법이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정당은 일반 선거인과의 접촉을 유지하는데 선거 수행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당체제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이제 정당의 특수성과 관련해 더 특이한 것은 압력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스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와 틀리죠. 이 압력단체도 있고 로비스트도 있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구조화되지 않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압력단체가 여론을 설득하는 힘이나 입법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결과 크고 작은 많은 압력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게 압력단체, 로비스트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의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참 아주 아이러니하고 또 특이한 대통령 선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 보면 미국 대통령의 비선거권 자격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출생에 의하여 미국 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 또는 연방헌법 제정 시 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 선임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피선거권,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이 35세 미만인 자, 그러니까 35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14년간 합중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 이 대통령으로 선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년간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주민이어야 돼요. 14년간 이런 피선거권 자격이 연방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대통령 선거 방식을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방식을 의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대통령이 의회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반면 의회로부터 대통령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 강화로 인해 대통령이 독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절충형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 방식을 완전히 의회의 법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연방헌법에 규정을 해놓고 또 완전히 독립된 의회와 전혀 관계없는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해놓으면 또 이것은 대통령이 독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중간 절충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미국 연방헌법 제2조에서 중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헌법은 각 주에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선되는 방식입니다. 연방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됩니다. 이는 국민 전체에 의한 선출이 사실상 기술상 불가능하던 재헌 당시에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는 굉장히 사실상 어렵고 또 의회가 선출하는 것도 의회로부터의 대통령의 독립성 보장에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에서 이러한 간선제 형태를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헌법 기초자들은 대통령이 의회에 선출되게 되면 대통령이 과도하게 의회에 의존하게 되고 출마를 하는 대통령 후보자의 의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연방헌법이나 먼저 미국의 지금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간선제 선출 또 어떤 4년 중임제다 이렇게 말하죠. 4년 중임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는 거의 제일 유일한 국가가 아닌가. 미국 대통령 선거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거인은 어떠냐면 아까 선거인단에서 선출한 선거인단 선출은 우리가 선거가 행해지는 해, 그러니까 2020년 해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2020년이라면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있는데 2일부터 8일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화요일 날이 그러니까 2020년 같으면 11월 3일 날이 선거인단이 선출되는 날입니다. 선거인단 선출. 11월 첫째 화요일 이게 이제 선거인단 선출입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는 언제냐? 12월 13일부터 19일 중 수요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지 않겠지만 12월 15일 정도 수요일이 선거인단이 직접 그 대통령 후보 중에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런 선거일이 바로 12월 13일부터 19일 중에 수요일로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선거인단의 표 집계와 당선자 발표는 바로 하지 않고 다음해인 1월 6일에 하도록 내년에 2020년에 선거했다 그러면 2021년 1월 6일에 당선자 발표를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요. 그래서 투표 시간은요.
각 주별로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왜냐면 가장 짧은 주가 어떤 주는 짧게 12시간만 투표 시간을 보장하고 가장 긴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는 주는 뭐 뉴욕주인데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15시간 투표 시간을 보장합니다. 미국의 모든 주 지역 중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하는 곳은 뉴햄프셔주. 그 중에서도 딕스빌 노치이고 이건 투표 당일 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미국 대통령 선거권, 뭐 국회의원, 뭐 하원의원, 상원의원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유권자 등록을 마친 미국 시민으로서 거주하는 주 카운티 시의 투표 기준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 유권자 등록을 마친 미국 시민,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선거권은 대통령의 경우는 뭐 어떻습니까? 35세 이상 출생해서 자연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돼서 최소 14년 이상 미국 내에 거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의 미국 50개 주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은 이제 여러 섬들이 있기 때문에 괌이라든가. 근데 뭐 여러 섬들이 있는데 괌이라든가 푸에르토리코 이런 미국의 송령의 시민권은 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속인주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미국 국적법상 여러 가지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출마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유명한 그 영화 배우인 아놀드 슈와츠네거 같은 경우는 미국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출생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대통령까지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거인단에 대해서 약간만 또 설명을 하면 이 선거인단은 그 상원에서는 각 주에서 2명씩 뽑으니까 50개 중 100명. 그러니까 상원에서 선거인단은 100명이 나오고요. 하원의원은 총 435명이죠. 그리고 워싱턴 DC에 3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538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미국에 속해 있는 50개 주와 1개 특별구인 특별구 중에 이제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 1개 특별구는 승자 독식제입니다. Winner takes all. 뭐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막 그 주에서 뭐 텍사스 주에서 뭐 예를 들면 10대 7이 났다. 그러면 17개 이 선거인단 전체가 이 10을 투표한 그 후보자한테 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자 독식제로 인해서 각 주별로 선거 결과를 별도로 취합하여 해당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선거인단 표를 전부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제도입니다. 모든 것을 한 표라도 그 주에서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그 주의 표를 다 획득한다 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아까 말한 메인주와 네브라스카 주를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주와 네브라스카 주의 선거인단 각각 뭐 4명, 5명이기 때문에 주 전체의 승자가 상원에 해당하는 2명을 가지고 있고 각 선거보다 하원에 1명씩 선거인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뭐 그래서 그거는 그 결과대로 그냥 반영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오셔서 이 대통령 선거 과정은 미국 연방헌법과 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 대통령 선거 절차는 먼저 당원대회
코커스나 예비 선거, 프라이머리에서 전국 전당대회에 참여할 주 대의원 선출 및 각 정당의 전국 전당대회 대의원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여기서 하여튼 이 코커스나 프라이머리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주 대의원 선거에 의한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인단에 대통령 선출을 하고 대통령 선출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연방의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4단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 지명 절차를 보시면 미국 연방헌법은 대통령 후보자 지명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방헌법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 지명 절차는 프라이머리, 그다음 코커스를 통해서 그 다음 정당이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전국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연방법, 각주의 정당 규정, 각주의 선거법 등이 적용되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 전당대회는 후보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단계에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이미 정해지게 되죠. 예? 전당대회는 단지 대통령 후보자로 결정된 자를 추인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됩니다. 그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명 절차는 대통령 후보자에게는 대의원 수를 넓혀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각 주들이 전국 전당대회 참여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들은 이 두 방식을 혼합하기도 합니다. 코커스는 뭐냐? 당원에게만 문호가 개방되어서 다층적 토론을 통해서 전당대회 대의원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프라이머리는 당 간부와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 과정에 참여를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각 주는 코커스를 예비선거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프라이머리를 예비선거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주마다 정해져 있는 거죠. 프라이머리는 당원 외에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참여 자격을 지지자 또는 당원으로 제한할 건지 여부에 따라서 개방형 프라이머리 또는 아니야 당원과 지지자 당원으로만 한다. 이것을 이제 폐쇄형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일괄형 프라이머리도 있지만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형 프라이머리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정당에 대한 지지를 명시하지 않고 모든 등록 정당 후보자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잘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일괄형 프라이머리는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2년 미국 대선에서 각 주별로 경선 방식을 보면 코커스 방식을 택한 경우가 민주당은 14개 주, 공화당은 15개 주, 폐쇄형 프라이머리를 택한 주가 민주당은 16개, 공화당은 15개, 개방형 프라이머리는 민주당 20개, 공화당 20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및 대통령 선출 선거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코커스나 프라이머리 이런 것에 의해서 각 주별로 대통령 후보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고 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각 주가 주의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주의 상하 양원의 정수와 동수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상원의원 100명과 하의원 435명 그리고 워싱턴 DC 3명을 합쳐서 모두 538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거죠. 이들 대통령 선거인단은 두 단계로 된 비밀투표에서 2명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의 과반수를 차지한 최고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선임된다. 이거죠. 선거인단의 투표의 과반수를 차지한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선임된다. 즉 538명의 대통령 선거인단 중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만 대통령으로 선임된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 270명 이상의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3단계 투표가 있는데 과반수 투표를 얻은 자 2명 이상이고 2명 이상이 그 득표가 동수인 경우는 2명 중에서 또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는 득표수의 상위 5명 중에서 하원에서 비밀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를 얻은 자가 2명 있으면 2명을 가지고 아니 과반수가 없으면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득표수에서 1등부터 5등까지의 후보자를 놓고 하원에서 비밀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 주는 각각 한 표를 가지게 됩니다. 각 주는 각각 한 표를 가지게 돼요. 주 단위로 투표가 해진 50표니까 그래서 결국 2단계 투표에서 선거인 수를 많이 가지는 큰 주가 유리한 반면 3단계 투표에서는 어떻습니까? 작은 주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규모가 큰 주와 규모가 작은 주의 이해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은 복잡한 간접 선거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선거 절차의 기능과 효과를 보겠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4년입니다. 중임까지도 할 수 있죠. 또 우리와 다르게 대통령과 부통령이 함께 선출 러닝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 각 주 의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거인단을 임명하고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당의 주 상원의원 2명, 그러니까 2명씩 하원의원 총수와 동일하게 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연방의회 의원은 선거인단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방의회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선거인단의 선정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주에서 선거인단에 대해서 각각 당의 주의회가 선거인단의 선정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인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선정하는 절차는 헌법상 주의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주가 주의 주민에 의한 선거로 선거인단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60년에 남캐롤라이나 주가 주의 주민에 의한 선거로 선거인단을 선정하도록 한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주가 주의 주민에 의한 선거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대통령 선거인단은 선거 시에 정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주의 선거인단 선거가 같은 정당에 속하는 선거인단 후보자 명부에 대한 선거로 행해지기 때문에 다시요. 각 주의 선거인단 선거는요. 같은 동일한 정당에 속하는 선거인단 후보자 명부에 대한 선거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선출된 선거에는 사실상 각 주의 주민의 명령 위임, 기속 위임 형태가 된다는 거죠. 단지 제1단계 투표 시 선거인 수가 적은 주에서 압도적으로 투표수를 얻어도 선거인 수가 많은 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하면 획득 선거인 수에서는 열세가 되는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어도 2단계 선거에서 소수표를 얻는 데 그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선거가 행해지는 각 주에서 선거인단이 선출되면 그 선거인단의 대통령, 부통령을 그대로 선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단계 선거의 결과가 확정되게 되면 2단계 선거전단 단순한 통과 의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셋째,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양대 정당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 수도 처음부터 좁혀집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뭐 또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 후보자 수가 그렇게 많아질 수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자 수처럼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3단계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우는 실제상 거의 없습니다. 실제 1825년 이후에 3단계 결선 투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결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3단계에 걸친 선거 후에 사실상 2단계 유권자에 의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는 헌법이 정한 1단계 결정적인 선거에 선행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정당에 의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지명 절차죠. 그러니까 1830년대 이후부터 작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변경되어서 각 주에서 대의원이 참가하는 지명대회에 의한 결정 방식이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절차 전에 대의원을 선거하기 위해 각 주의 당원대회 더 나아가서 예비선거가 행해지게 되고 예비선거를 채택하고 있는 주의 수는 그때그때 증감이 있고 그 다음에 1968년 예비선거 17개 주, 1972년 23개 주, 1976년 31개 주, 1988년 38개 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예비선거는 인기 투표적인 요소가 적지 않지만 대통령 후보의 지명에 있어서 직업 정치인의 뒷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선거를 행한 주에서 파견된 대의원은 예비선거 시에 자신이 지지한 후보자를 위해서 전국 지명대회 제1회 선거를 해야만 합니다. 대통령 선거인 수의 과반수를 대통령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의 선출은 연방 하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이에 관한 규정은 수정법 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상위 득표 3인의 대통령 후보자에서 비밀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선출 선거를 합니다. 연방 하원에서의 대통령 선거 시 주 단위로 선거를 하고 각 주는 동일하게 한 표의 투표권을 지니게 됩니다. 선거에서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6표 정도는 얻어야 선출되게 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미국의 연방의회라든가 정당이라든가 대통령 선거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